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시세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 소형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 벌써 3% 이상 올랐는데요. 집값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지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주택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요. 이제 대형 기피 현상이라고 해서 집값 상승률에서도 소형과 대형 아파트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를 보면 그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대형에 비해서 무려 5배 정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예. 숫자를 보면은 그 40제곱미터 미만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3.27%였고요. 135제곱미터 이상의 그 대형은 0.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소형이 제일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중소형, 중형, 그리고 중대형, 대형 순으로 이 크기가 클수록 오름폭이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격별로 보아도 그 2억 원 이하 이것이 가장 많이 올랐고 또 가격대가 클수록 오름폭이 적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소형보다는 그 수형이 좀 우세하고 고가보다는 저가가 우세하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 지방이 수도권이나 서울보다 우세했는데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세력이 수도권과 서울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매매 시장 경우에 그 1, 2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고 또 그 고령화되고 있고 소형 평형의 그 월세화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평을 선호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 한 가지 좀 약간 이것과 다른 부분은 그 전세 시장의 경우는 오히려 소형보다 중형이 좀 더 오른 폭이 컸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 시설 그리고 이 실제 그 거주하기 편한 그런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또 살펴보면 강북보다는 강남이 좀 상승폭이 컸는데요. 최근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현상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강북으로 알고 있는데 집값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오름폭을 보면 강남의 그 소형이 한 3.49%가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강남 중소형 그리고 강북 소형, 강북 중소형 순으로 올랐습니다. 강북의 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이제 전산에 이제 시달리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집을 사고자 하는 그 전환 수요자들이 강북으로 많이 갔고요. 또 실제 연립이라든지 이런 그 규모가 약간 작은 그리고 가격이 낮은 쪽에 실수요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가격 상승폭은 강남이 강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15년도 올해 이제 6월이니까 반 정도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은행이 매월 그 월별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2013년 9월 이후에 연속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하면서 매매가가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단군 이래 가장 그 저금리 시대다 하는 지금 그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이제 갈 곳을 잃고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그 부담이 크지가 않은 게 상당히 큰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돈이 있으면 부동산 그리고 예금이라든지 주식 같은 곳에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그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사례를 보면 2001년도부터 IMF 이후에 집값이 급상승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일단 2000년도에 종합주가지수가 1028에서 1년 사이에 548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오려고 바쁘고 원금 매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가득했고요. 예. 아울러서 그 예금 금리도 두 자릿수가 한 7%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1년도부터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예금, 주식, 부동산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많이 돈이 흘러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고 또 전셋값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내 집 장만을 위한 실수요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집값 오름세도 당분간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 설문조사 결과 하반기에 좀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하반기에 공급, 거래, 가격이 모두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또 건설사 CEO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41% 정도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셋값 상승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 이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2%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한 2%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10억 원짜리 내가 집을 샀을 때 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것은 실제로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집값이 2%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또 2%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내게 되겠죠. 그러면 10억 원짜리 샀을 때 1년 뒤에 내는 2천만 원 이자와 집값 오르는 2천만 원. 그러면 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똑같은 이제 그 손익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중에 70% 정도가 요즘에 전세가율이니까 한 7억 정도는 이미 내가 부담을 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집으로 이걸 전환할 때에는 한 3억 정도만 더 빚을 얻어서 하든 자금을 추가 투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억을 추가 투입할 때 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6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현재 전세를 7억 주고 산다라고 하면 이 집을 아예 빚을 얻어서 살 경우에 이자는 원래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내가 그 3억만 하게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 2천만 원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앵커분께서 굉장히 젊으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앞으로는 내 집 사지 않고 그냥 전세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인생을 즐기겠다 이런 사고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혹시 그 어떤 그 주택에 대해서 직접 소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전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여윳돈을 좀 다른 데 불리고 싶어 하십니까? 자가주택이 있다면 좀 안정적이기는 하겠지만 워낙 또 집값이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내 집 마련은 미루게 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 앞으로 집 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 살다가 집에 그러니까 인생을 더 바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가 공짜가 아닙니다. 아까처럼 한 70% 부담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28년 정도 그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은 매년 8%씩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전세 살고 2년 뒤에 또 전세가 올리고 이 부담이 엄청 큰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집을 이 저금리 시대에는 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월세로 살더라도 지금 이자율은 한 2%인데 월세 전환율 한 6%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차라리 내가 저금리로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면 결국 집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집값 오름세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고요. 요즘에 보면은 지역별로 다 달리 움직이죠. 과거에는 지방이 최근 2, 3년 정도는 먼저 오르고 수도권, 서울은 오르지 않다가 지금은 그 세력이 수도권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대형 평형이 인기가 있다가 요즘은 또 소형평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더라도 어디에 살 거냐, 주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보면 어떤 지 오르기도 하고 어떤 지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산다라기보다는 이런 선별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 잘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이후에 분양가 상승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분양가 상승이 또 인근 아파트 값을 많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그 민간 택지 안에서만 폐지를 했고요. 그 수요가 많아서 파급력이 큰 이 공공택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파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단지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많이 이제 올라가면 좀 도미노 현상을 보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강북보다 강남권에서 좀 집값 상승폭이 더 컸던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기 극보로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거 아파트값 움직임을 보면요. 강남이 좀 먼저 움직인 후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이런 연계고리가 이제는 깨졌다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이 오르고 그다음 수도권 그다음 지방으로 이렇게 오름 순서가 바뀌어갔고요. 네. 떨어질 때는 지방 떨어지고 그다음 수도권 서울이 제일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나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네. 최근에 보면 2012년도에는 지방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에도 지방이 오히려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이제 수도권이 좀 주도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이 서울이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내 집 장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상당히 요즘에 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는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지난 28년 동안 전세 연평균 상승 8.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가격 전망치가 상당히 높게 24개월 연속 100을 넘고 통야량, 그다음에 전세가 비율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자가 보유율이 우리는 상당히 낮습니다. 한 네. 54%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다. 그래서 나중에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